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좀 펴보면 비도 오고 날씨도 좀 굳고 그래서 뭐 수업하기 딱 좋은 날씨죠. 아무 반응이 없어. 오늘 마지막 날인데 개방경제 파트고, 개방경제 파트를 공부하신 분도 있고 뭐 하지 않으신 분도 있는데 뭐 크게 뭐 우리가 뒷부분에 어려운 부분도 많이 했기 때문에 크게 뭐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생소한 부분은 있겠죠. 생소한 부분은 처음에 우리가 나오는 게 국제수지인데요. 국제수지 옆에다가 BOP 혹은 BP 이퀄 뭐예요? BP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 이게 국제수지인데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 경상수지하고 자본수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국제수지는 경상수지 플러스 자본수지. 그 경상수지를 뭐 NX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CA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커런트 어카운트에서 CA. 자본수지를 어떻게 써? 자본수지를 이 책에는 F 이렇게 썼네. F. 그리고 KA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KA. 그래서 국제수지는 먼저 국제수지 얘기를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국제수지 일단 내용을 좀 보고 그 다음에 교과서 좀 보고 이렇게 할게요.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 국제수지라는 것은 국제수지. 이거 이제 국제수지는 경상수지하고 자본수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경상수지는 뭐냐면 상품의 수출과 수입과 관련한 상품의 뭐요? 수출, 수입. 이것과 관련된 수지를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뒤에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본수지는 말 그대로 자본의 수출 수입인데요. 이걸 자본거래 이렇게 보통 자본거래. 자본거래 과정에서 결정되는 수지. 이거를 자본수지 이렇게 말하고 경상수지는 커런트 어카운트 이렇게 커런트 어카운트. 자본수지를 캐피탈 어카운트 이렇게 KA 보통 이렇게 씁니다. 요 CA 대신에 어떻게도 쓰냐면 NX 이렇게도 쓰고 NX. NX는 순수출이라 이 말인데요. 네트 엑스포트. 순수출. KA는 요 자본수지인데요. 이 책에는 F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F. F가 또 뭐냐? F는 캐피탈 플로우 이 말입니다. 캐피탈 플로우. 그래서 요 캐피탈 플로우인데 사실은 자본의 유입과 자본의 유출, 왜 언제 들어오고 언제 나가느냐 이 말인데요. 이 자본의 유출에서 유입을 요 크게 보면 이 자본의 유입에서 유출을 뺀 이걸 F라고 씁니다. 이거를 순자본, 들어오고 나간 거, 요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이거 다 고려한 상태에서 이거를 순자본 유입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순자본 유입. 이거 이제 자본은 들어오고 나가니까 들어오는 것을 캐피털 인플로우, 들어온다, 인플로우. 그 다음에 나가는 걸 캐피털 아웃플로우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렇게 플로우라 그래서 그냥 한 단어로 쓴 거예요. 이 자본 유입을 캐피털 플로우, 인플로우 하면 FI 모르겠네. 유출은 FO 아웃플로우. 여기 인플로우, 아웃플로우 뭐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여러분 그냥 들어만 두시고 이렇게 쓴다.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쓴다. 이렇게. 그리고 국제수지는 BP 이렇게 이거를 이제 종합수지라 보통 얘기합니다. 종합수지. 국제수지표라는 게 있는데요. 국제수지표.
국제 수지표 뒤에 표가 나와 있어. 넘어가 보세요.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씩 할 겁니다. 그 8-3의 표 보면 거기 경상계정의 동그라미, 경상계정. 그 밑에 표 항목에 보면 경상계정이 있어. 그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 자본금융계정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거기 오차 및 누락의 동그라미. 경상계정의 항목들을 잠깐 보면 국가 간의 상품거래, 서비스거래, 그 다음에 이 소득, 본원소득, 이전소득 수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상품과 서비스 동그라미하고 이게 경상계정에 속한다. 경상거래에 속한다. 상품과 서비스 거래. 내가 자동차를 수출한다. 혹은 금융서비스, 법률서비스 이런 거 수출한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상품 서비스의 항목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자본금융계정은 말 그대로 자본계정과 금융계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금융계정의 항목들을 다 묶어버려. 직접투자, 그 증권투자 옆에다가 간접투자는. 증권투자 옆에다가 간접투자 써놔요. 그래서 직접투자, 간접투자, 뭐 파생상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해서 금융계정에 포함이 되어 있고 크게 우리가 국제수지표는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으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거기 위에 252페이지 첫 번째 줄에 밑줄 그어놓으세요. 국제수지표에 의하면 모든 국제거래는 밑줄, 모든 국제거래는 경상계정과 커런트 어카운트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다 CA 써놔. CA. 경상계정과 자본금융계정 밑줄, 캐피털 앤드 파이낸셜 어카운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KA. 또 이것도 CA 쓰면 헷갈리잖아요. 경상계정하고. 그러니까 그걸 캐피털 앞자를 K라고 씁니다. 그래서 KA. 자본금융계정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국제수지표는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서 밑줄, 복식부기 밑줄, 복식부기 끌어내서 대차균형의 원리, 대차균형의 원리. 조금 이따가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를 좀 보면서 중앙대차대표 되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대차대조표를 보면서 복식부기가 어떻게 작성이 되는지 좀 볼 거예요. 복식부기의 원리, 대차균형. 대변하고 차변이 항상 합이 같습니다. 복식부기는 대변과 차변의 합이 항상 같다. 뒤에서 볼게요. 밑에 거기 국제수지표 잠깐 보면 대변 있고 차변 있죠? 요 대변과 차변의 합은 항상 같아. 그렇게 작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 밑줄 긋읍시다.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가져오는 거래를 대변해. 외국에 대해서 지급을 발생시키는 거래를 차변해. 모르겠죠? 그 수입을 가져온다는 것은 돈이 들어오면 대변해. 돈이 나가면 차변이에요. 내가 현대자동차가 물건을 수출했어. 해외로 수출했어. 그럼 뭐가 들어와? 자동차는 나가지만 뭐가 들어와요? 돈이 들어오지. 그 돈 들어온 걸 어디다 표시한다고? 대변해. 대변해. 그래서 그 대변, 그 수입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고 차변은 돈 나간다. 자세하게 여러분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 대차대표를 여러분이 국제수지표를 작성할 일은 없어. 그래서 그런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253페이지에 제일 밑에 단락에 좀 보면 한편 거기 새롭게 편입된 그 준비자산의 동그라미, 준비자산은 통화당국이 보유한 대외 준비자산을 기록하게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많이 들어본 외환보유고가 여기 준비자산에 속합니다. 외환보유고 거기 나와 있어. 대외 준비자산에는 금이라든가 특별인출권, 일명 이걸 이제 페이퍼 골드라 그러는데 금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금을 캐낼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잖아. 그래서 금 대신에 만든 거야. IMF가. IMF 리저브 포지션, 뭐 외화자산, 현금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그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서 밑줄,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르면 국제수지표의 차변과 대변은 항상 일치해야 된다. 그렇게만 알아두고 밑에 특별인출권이 나왔는데 일명 뭐라고 나왔어요? SDR이 페이퍼 골드다. 골드가 부족하니까 만들어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지금 그런 거 하고 있을 시간이 없고 넘어갈게요. 254페이지.
254페이지. 국제수지의 거래는 크게 거기 두 번째 줄에 자율적 독자적 거래다 몇 줄. 보통 이제 국가 간의 소득이라든가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움직이는 것을 자율적 거래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 자율적 거래를 뒷받침하는 것을 보충적 거래를 거기 밑에 보정적 거래 이렇게 부른다. 보정적 거래. 자, 보세요. 아까 똑같은 예로 들었어. 현대자동차가 현대 소나타를 미국에 수출했어. 그러면 물건을 수출한 거죠. 이건 상품 거래죠. 상품 거래인데 물건을 수출하면 돈이 어디서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잖아. 그럼 이건 자본 거래예요? 아니죠. 상품 거래, 무역 거래 이면에 돌아가는 돈의 흐름일 뿐이야. 그렇죠? 근데 이거를 현대자동차 물건 수출한 것은 상품 거래입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그럼 자본 거래일까? 론스타 들어보셨어요? 론스타? 먹튀? 들어봤어? 걔네들이 우리나라에 외환은행에 투자를 한다. 신한은행에 투자를 한다. 뭐 이렇게 하면 그런 것들은 뭐예요? 직접 돈 거래죠. 이런 것들은 자본 거래다 이렇게 부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상품 거래 이면에 있는 것은 거기에 보정적인 거래다 이렇게 말을 하고, 거기 국제수지표는 밑줄 그으세요.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작성되기 때문에 보정적 거래까지 포함하면 항상 사후적으로 균형을 이룬다. 그 종합수지가 나와 있는데 밑에 28.26 왼쪽에 국제수지 쓰고 오른쪽에 X-Q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X는 수출이고요. 이 책에는 지금 Q를 수입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통은 수입을 M이라고 많이 쓰는데 그 X-Q의 밑에다가 경상수지 써놓고 X-Q 밑에 경상수지, 그 다음에 F 밑에 자본수지 이렇게 써놔요. 자본수지. 그 바로 밑에 보면 다 기호 정의가 되어 있는데 X-Q는 경상수지고 순수출 이렇게 순수출. 그 다음 F는 순자본 유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F는 그냥 자본수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BP가 0이면 밑줄, 0이면 국제수지는 균형 상태고, BP가 0보다 크면 흑자, 0보다 작으면 적자라고 부른다. 거기 밑줄 그어놔요. 자, 요 국제수지가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인데, 국제수지 정의를 우리가 받고, 두 번째 국제수지 균형, 불균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BP는 국제수지는 뭘로 구성되어 있다? 경상수지, 커런트 어카운트, 그리고 캐피탈 어카운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뭐면 0이면 이걸 국제수지 균형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0보다 크면 흑자, 0보다 작으면 적자. 이게 불균형이죠. 0보다 크면 뭐라고 하고 흑자라고, 적자 이렇게, 0보다 작으면 적자 이렇게 부른다. 자, 그 다음에 국제수지와 국민소득 계정 및 화폐 공급이 있는데 거기다 별표를 2개를 하시고 이제 거기서부터 여러분 본격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8.27 그 시기에 어디서 도출되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쓰세요. 저축, 투자, 경상수지. 첫 번째는 저축투자 경상수지. 자, 국민경제 GDP는 지출 측면에서 보면 민간이 어떻게 하고 소비하는 데 쓰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투자하는 데 쓰고요. 그리고 정부가 정부 구매했어. 정부 유출하는 데 써. 그리고 해외에서 국산품에 대해서 소비하기도 해. 수출은 뭐예요? 우리나라 상품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갖다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임포트가 있는데요. 여기 그냥 보통 IM 이렇게 쓰거나 그 다음에 M 이렇게 쓰거나 보통 이 국제경제책에서는 근데 Q라고 좀 특이하게 써놨는데 뭐 Q 써도 되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임포트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냥 M이라고 쓰기도 하고 임포트. 요
CIG를 전부 다 좌변으로 그냥 바로 보내버리면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Y 마이너스 C 마이너스 I 마이너스 G 이퀄 X 마이너스 임포트. 이게 뭐라고 그랬어? 경상수지인데 이 경상수지를 간단하게 우리가 CA라고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CA 커런트 어카운트 경상수지. 자, 그리고 정부 부분을 우리가 추가로 고려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세금을 집어넣어 봅시다. 세금을. 그러면 소득 가운데 세금 내고 남은 소득, 이게 뭐예요? 가처분 소득이라 했죠? T를 집어넣어 줬어. 마이너스 I. 가로를 묶고 여기 마이너스 해줬으니까 플러스로 다시 T를 넣어주면 소구가 되니까 변함이 없겠죠. 요게 경상수지다. 자, 이게 가처분 소득이고요.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하고 남은 건 뭐예요? 저축이죠. 민간 저축.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SP, P는 뭐야? 프라이빗 섹터. 요 민간 저축에서 투자를 뺀 거요. 그리고 정부가 걷어들인 세금 가운데 뭐하고 남은 거? 정부 지출하고 남은 거. 그래서 이거 민간의 순저축 이렇게 부르고 순저축. 이거는 정부가 세금 거둔 것 가운데 지출하고 남은 거니까요. 정부의 순저축. 민간의 순저축과 정부의 순저축은 항상 합은 경상수지하고 같다는 거예요. 경상수지와.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 처음에는 이게 항등식이었는데 지출 측면에서 항등식이었는데 이걸 방정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얘가 제로가 되면 경상수지는 균형이고요. 얘가 0보다 크면 경상수지는 흑자고 얘가 0보다 작으면 경상수지는 적자인데 방금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국제수지가 균형 흑자 적자인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요 CA가 0이면 경상수지 균형 0보다 크면 경상수지 흑자 0보다 작으면 경상수지 적자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이 흑자 적자가 어디에 의해서 요 민간의 순저축과 정부의 순저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한두 가지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보면 요 식은 여러분 개방경제 국민소득 균형식 이러면서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개방경제 어디가 들어있는? 경상수지가 들어있는 국민소득 항등식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민간의 순저축 투자 빼고 정부 부문의 순저축 이거와 경상수지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부가 지출을 늘렸다. 이게 보통 뭐예요? 확장 재정 정책이죠. 익숙하니까 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지출을 늘렸어. 그러면 요 부분 여기 마이너스니까 요 부분이 떨어지지. 정부가 지출을 늘리게 되면 요게 떨어져. 요게 뭐라고? 정부의 순저축인데 정부의 순저축이 감소해. 정부의 저축 감소를 뭐라고 하냐면 재정수지가 적자라고 말합니다. 재정적자. 그러면 좌우에 이게 등식이 성립하려면 뭐가 변화가 없다고 하면 이 정부 지출이 증가했을 때 재정 적자가 발생하면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민간의 저축이 일정하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민간의 순저축 부분이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어디로 가요? 경상수지로 간다. 경상수지. 경상수지가 떨어지는 것은 최초에는 균형이니까 경상수지 적자라고 말합니다. 이 식 하나 가지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부가 지출을 많이 하게 되면 재정 부분이 적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적자가 요 관계식에 의하면 경상수지 뭘 가져온다? 적자를 가져온다 이거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재정 적자가 경상적자를 가져오는 현상을 쌍둥이 적자 이렇게 불러요. 쌍둥이 적자.
그래서 정부 지출 증가가 재정 적자를 가져오고 그 재정 적자가 또 경상수지 적자를 가져오는 것을 쌍둥이 적자 이렇게 부른다. 쌍둥이 적자 써놔요. 재정 적자와 경상 적자가 동시에 진행되는 현상입니다. 쌍둥이 적자라는 것은 재정 적자와 경상 적자가 함께 가는 현상. 이게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도 심각한 상황에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유럽의 여러분 피그스 국가들 얘기 들어봤나요? 피그스? 유럽의 재정 위기 과정에서 나오는 피그스 국가들 돼지꼬리들 아무 감흥이 없네. 돼지꼬리. 이 쌍둥이 적자 이런 것들을 지금 이걸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요 식을 일단 도출했고요. 책 한 군데 더 보면 8.27에 보면 S-I 플러스 T-G, X-Q 거기다 각각 써놔요. S-I가 뭐고? 민간의 순저축이고요. 그 다음에 T-G가 뭐고? 정부의 순저축이고 그 다음에 X-Q는 뭐예요? 경상수지입니다. 경상수지. 그 뒤에 붙어있는 건 또 뭘까요? 이게 이제 다음 단계로 요 경상수지의 불균형은 요 경상수지의 흑자 적자 불균형은 요 경상수지의 불균형은 반드시 뭐의 변화를 가져오냐면요. 이렇게 쓰세요. Net Foreign Asset. 요거 어떻게 되냐면 순외화 자산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외국에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경상수지가 흑자가 됐어. 수출을 많이 하면 흑자가 되죠? 경상수지가 흑자가 됐어. 그러면 자동차 많이 수출하게 되면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죠? 그래서 요 외화자산이, 순외화자산이라는 건 뭐냐면 외화 자산 항목에서 부채를 뺀 거야.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예요. 그러면 요 자산이 해외에서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면 자산이 늘겠죠. 그래서 순자산도 이것도 늘어. 거기 나와 있는 것은 A는 에셋이고요. L은 뭐예요? 라이어빌리티 부채예요. 그래서 자산 항목에서 부채 항목을 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A는 뭐고? 에셋. L은 라이어빌리티. 그래서 순자산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해외에 많이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 달러를 벌어들인다. 달러를 벌어들일 수도 있고 그 달러를 가지고 미 재무성 증권을 사올 수도 있겠습니다. 재무성 증권은 자산이야. 미국 자산인데 내가 수출 많이 해가지고 그걸 사올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순외화 자산이 는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를 하고 그 밑에 밑줄 그으세요. 민간 및 정부의 초과저축, 순저축이요. 이 초과저축이 순수출 경상수지 흑자하고 동일하다 밑줄. 그리고 순해외 자산, 순외화 자산 이거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 말입니다. 그 밑에 8.28 옆에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가 나와 있는데 대차대조표에다가 별표를 하나 하고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중앙은행 대차대조표를 얘기를 좀 하면 한국은행의 대차대조표예요. 한국은행의 대차대조표. 한국은행의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는 기본적으로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작성이 되는데 자산 항목과 부채 항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산과 부채. 자산은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 뭐가 있을까요? 한국은행이 달러 많이 갖고 있을까요? 그렇죠. 한국은행이 미 재무성 증권 많이 갖고 있을까? 중국의 국채? 일본의 국채 갖고 있을까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참고에 들어가 보면 자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외화표시 자산, 외화자산, 그리고 부채는 해외 외화표시 부채도 있고 그리고 국내 자산도 있어요.
중앙은행이 국내 자산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건 국공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본원통화가 있고요. 본원통화. 부채 항목. 또 통한증권 통한채라는 게 있는데 통한채, 부채. 자, 국공채하고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국공채는 누가 발행한다고? 국채는 기획재정부가 발행한다. 공채는 누가 발행한다고요? 서울시, 경기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다. 그래서 하여튼 범정부가 발행한다는 것이에요. 국공채는. 그런데 국공채는 누가 발행하는 건 아니야? 한국은행이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국공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정부가 기획재정부가 발행한 국공채를 한국은행이 돈을 주고 산 거야. 돈을 빌려준 거죠. 돈을 빌려준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국공채를 다른 말로 국내 여신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국내 여신. 여신은 뭐예요? 빌려준 거죠. 빌려준 거죠. 그래서 이 국내 자산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게 아니고 정부가 발행한 것을 한국은행이 갖고 있다는 것은 돈을 빌려준 것이니까 채권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 채권을. 그래서 자산 항목에 해당하고, 이 통한채는 한국은행이 직접 발행합니다. 채권 중에 한국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채권이 있어. 통화안정증권이라고. 이거는 시중의 통화량을 거둬들일 목적으로, 통화량을 안정화시킬 목적으로 한국은행이 직접 발행해요.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하고 뭘 가져가? 돈을 가져가니까 돈을 빌려간 거지. 채권 주고. 그래서 부채에 해당합니다. 항상 채권은 발행 주체의 부채예요. 자, 이 외화 자산을 foreign asset 이렇게 하고, 외화 부채를 foreign liability 이렇게, 국내 자산을 domestic asset, 본원 통화를 고성능 통화, 신용 창조가 가능한 고성능 통화, high powered money, 이래서 H라고 쓰고. 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 부채 항목을 여기 자산 항목에다가 넣어서 순 외화 자산, 순 해외 자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때 네트 포리너스 이렇게 쓰고 부채 항목을 지워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따로따로 해외 자산과 부채를 이렇게 별도로 나눌 수도 있고, 순자산,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남는 것만 여기다가 자산 항목에 쓰고 얘를 없애버리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크게 우리가 보면 NFA, DA, 그리고 H, 보통 이런 항목들이 많이 써져 있어. 거기 오른쪽에 가보세요. 국내 여신, 순외화 자산이 그런 의미고요. 순외화 자산이. 국내 여신은 아까 돈 빌려준 거라 그랬죠? 누가 누구에게? 한국은행이 국공채를 사고 정부에게 돈 빌려준 거다. 그럼 자산이지, 그게. 그래서 국내 여신은 자산 항목이 들어있고, 본원 통화는 우측에 들어있고. 그래서 그 8.28 보면, 8.28, 요거를 NFA하고요. NFA하고, 플러스 DA하고, 이거 합한 것이, 항상 요 두 개 합한 것은 0이다. 다시 말하면, 요 항목이, 여기는 뭐고요? 자산이고 여기는 부채고, 이거의 합이 항상 같아. 이거를 대변과 차변은 균형이다 이렇게 말하고, 대차 균형의 원리에 따라 작성이 되기 때문에, 이게 복식부기의 원리이기 때문에 대변과 차변의 합은 항상 같아요. 요거는 뭐고? 자산 항목이고, 이거는 부채 항목이고. 그래서 이 자산 항목과 부채 항목의 전체 합은 항상 같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제수지가 BP가 0보다 커. 다시 말하면 국제수지 흑자야. 외화 자산이 어떻게 된다고요? 늘어. 흑자면 외국에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 자동차 수출 생각하면 돼요. 수출 많이 하게 되면 달러를 많이 벌어들인다. 그 달러는 현대자동차가 하지만, 현대자동차에 달러가 벌어들인 것은 이게 시중은행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에서 또 일부는 어디로 가? 중앙은행으로 들어가.
그래서 결국은 중앙은행의 순외화 자산을 늘려요. 아무런 이게 변화가 없다고 하면 요거가 증가하겠죠. 왜? 이 전체 자산 항목과 부채 항목은 항상 같아야 되니까. 이 본원통화가 증가하면 지난번에 했는데 본원통화에다 뭘 곱한 것만큼 통화량이 는다 그랬죠? 통화? 승수. 통화 승수를 본원통화에다가 곱한 것만큼 통화량의 증가로 나타난다 그랬어. 그래서 이 본원통화가 증가하면 통화량의 증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제수지가 흑자라면 이거는 최종적으로 뭘로 나타난다? 통화량의 증가로. 국제수지가 적자라면 통화량의 감소로 이렇게 나타나. 국제수지 불균형이 반드시 통화량의 변동으로 연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국제수지 불균형이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감소시키는 것에 정부가 개입하고 있지 않고 특히 중앙은행이 아무런 정책을 안 쓰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통화량 변동을 상쇄시키거나 중화시키지 않는 지금 비중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요. 국제수지가 이렇게 흑자가 되면 통화량의 증가로 나타나고요. 국제수지가 적자가 되면 통화량이 이렇게 감소하는데 이 통화량 변동을 그대로 내버려뒀어. 그 말은 통화량 변동을 중화시키지 않았어. 중화한다는 건 상쇄한다는 말이에요. 상쇄를 시키지 않고 있어. 이게 비중화 정책 이렇게 말하고. 비중화. 다시 한번 대차대표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비중화라는 것은 이런 형태의 개입인데요. 자산 항목과 부채 항목이 있어요. 자산 항목에 네트 포린 어셋, 외화 표시 자산이 있어. 그 다음에 국내 자산 혹은 국내 여신이 있고, 이게 본원통화 하이파워드 머니 이게 있어. 뭐가 늘었어 지금 흑자로? 흑자가 뭐가 늘었어요? NFA가 늘었어. 요게 늘었어. 플러스가 됐어.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자산 항목과 부채 항목이 항상 서로 합이 같아야 된다고. 이게 늘었으니까 여기도 하나 늘어야 되지. 요게 늘어. 이런 순외화 자산의 증가가 통화량의 증가로 연결되는 것을 무슨 정책? 비중화 정책. 비중화. 얘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비중화 정책.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똑같이 국제수지가 흑자인데요. BP가 0보다 큰 흑자야. 그러면 여기 마찬가지예요. 밑에 식을 똑같이 한번 써보면 NFA, 네트 포린 어셋, 순외화 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 더메스틱 에셋, 국내 자산이 있고, 여기 H라는 본원통화라는 게 있어. 요건 항상 같아. 항등식이야. 항상 같아요. 근데 흑자라면 마찬가지로 이게 늘었을 거야. 순외화 자산이 늘었어요. 그런데 정부가 국제수지가 흑자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 통화량, 요 흑자면 당연히 이게 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없애고 싶다. 상쇄를 시키고 싶다. 라고 하면 이걸 변함이 없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요거 증가를 여기서 떨어뜨리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럼 본원통화가 변화가 없어. 이런 국제수지 불균형에 따라서 나타나는 통화량
통화량 변동을 없애버려. 이거를 상쇄시킨다고 말하는데, 통화량 변동을 없애버려. 뭘 통해서요? 요걸 통해서. 이게 아까 뭐라 했어요? 국공채라 했잖아요. 국공채의 변화를 통해서 국공채를 사고 파는 것을 공개시장 조작정책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공개시장 조작정책. 이걸 통해서 국공채를 사고 또는 팔아서 요 순외화자산의 증가나 감소를 상쇄시켜버리는 것을 중화라고 그런다. 통화량 변동을 요 상쇄시키는 걸 뭐라고 한다고? 중화정책. 자, 그러면 이게 중앙은행의 대체대조표인데요. 달러가 많이 들어왔어. 그러면 여러분 중앙은행이 달러를 그냥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수출했는데 벌어들인 달러를 중앙은행이 뺏어갈 수는 없잖아. 그냥 너 주어라고 뺏어가지는 않잖아요. 일단 시중은행에다 맡기면 시중은행에 이제 중앙은행 정책을 통해서 중앙은행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반대로 뭐가 나와야 돼? 자국통화가 나와야 돼. 자연스럽게 중앙은행으로 뭐가 들어가면 외화가 들어가면 우리 예전에는 근데 우리 한국은행이 외환 집중제를 썼어. 60년대. 외환 집중제라는 건 뭐냐면 달러 벌어들면 다 중앙은행에 갖다 바쳐. 내가 자국통화 줄 테니까. 뭐 이렇게 외환 집중제를 썼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중은행도 갖고 있고 기업도 다 갖고 있잖아요. 달러를. 그런데 이게 순외화 자산이 이렇게 늘면 중앙은행의 순외화 자산이 늘면 반대급부로 자국통화가 자연스럽게 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통화량이 늘게 되면 총 수요가 늘면서 물가가 상승해요. 근데 중앙은행의 목표는 뭐라고? 물가 안정이 최선의 목표야. 최대 목표야. 그래서 통화량 변동을 원치 않는다면 이걸 통해서 이 통화량을 중화할 수 있는데 그 중화하는 것을 공개시장 조작정책이라고 말하고 국공채를 팔아야 될까요? 사야 될까요? 시중에 통화량이 이렇게 넘쳐나. 그러면 통화를 걷어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국공채를 팔아서 통화량을 걷어들여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국공채를 하니까 중앙은행의 자산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이 자산이 줄어드는 거야. 국공채를 지금 시중에 팔아서. 이걸 중화정책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런데 이 중화는 똑같이 저기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이렇게 대차대조표의 항목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자산이에요. 이게 부채예요. 자산 부채 항목이다. 네트 포린 어셋 순외화 자산이 있고요. 더메스틱 어셋 국내 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 하이 파워드 머니 번호통화가 있는데 뭐가 늘었다고? 요게 늘었어. 흑자. 요게 늘었어. 그런데 나는 이거 없애고 싶어. 전혀 변함이 없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걸로 여기서 마이너스를 해버리면 된다. 여기서 없어져 버리도록. 효과가. 이게 중앙은행의 자산인 국공채를 사고 파는 정책을 통해서 DA를 변화시킬 수도 있는데 국공채가 아니고 뭘로도 할 수 있냐면 통한채로도 할 수 있습니다. 통화안정증권, 통한채로도 할 수 있어. 통화안정증권을 조작함으로써 할 수도 있는데 통한채는 여기 들어있어요. 통한채는 여기 들어있다. 그래서 얘가 느는 것을 얘 느는 걸로 해버리면 본원통화는 하여튼 변화가 없을 거야. 첫 번째, 요게 첫 번째 방식이고요. 얘가 두 번째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첫 번째는 순외화 자산의 증가를 DA의 감소로 없애버리는 거나 두 번째는 요 순외화 자산의 증가를 통한채 증가로 상쇄시켜서 얘를 없애게 하거나 이 두 가지 방식인데 요거는 뭘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산 항목을 변화시키는 거고 얘는 뭘 변화시키는 거예요? 통한채는 중앙은행의 부채다. 부채. 그래서 부채 항목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 자산 부채를 통해서 통화량 변동을 상쇄시키는 정책을 중화 정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뒤에 다음 페이지 좀 잠깐 보시면 일단 거기 8.28 밑에 밑줄을 그어놓고 합시다. 민간 및 정부의 초과 저축이 발생했다. 그래서 경상수지가 흑자가 된다면 밑줄 흑자 경상흑자 BP가 0보다 크다 써나요? BP가 0보다 크다. 순외화자산의 변화가 생긴다. 어떻게 변화가 생겨요? 순외화자산이 증가하지. NFA의 증가. 이 경우 국내 여신의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이거죠? 국내 여신의 변화가 없다고 하면 요거 증가하면 여신 변화가 없다고 하면 통화량의 변화로 나타난다. 자, 그 다음 거기까지만 지금 나와 있는데 그거까지만 하겠습니다. 뒤에 가면 여러분 중화, 비중화 이 개념이 계속 나와요. 중화하고 이제 똑같은 용어를 요 중화 대신 두 자하고 세 자하고 같습니다. 중화, 불태화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요 비중화를 두 자하고 같아. 태화. 이렇게 세 자, 두 자씩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4.2 환율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환율. 요거 지금 몇 번이었지? 3번이었나? (4번) 환율. 환율은 두 나라 통화의 교환 비율입니다. 두 나라 통화의 교환 비율이다. 조금 어렵게 이종 통화 간의 교환 비율 이렇게 하는데 환율은 두 나라 통화의 교환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서 환율은 뭐 소문자 2로 쓸 수도 있고 대문자 2로 쓸 수도 있는데 익스체인지 레이트 해가지고 2라고 보통 씁니다. 요 소문자로 쓸 수도 있고 대문자로 쓸 수도 있어. 아무거나 쓰면 되는데 항상 환율은 두 나라 통화의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수로 표시를 해주는데 분수로 자국 통화를 분자에다 표시를 해. 자국 통화를. 그래서 서울 외환시장에 가면 자국 통화 원이 분자에 이렇게 있고요. 나머지 얘가 이제 달러라면 원달러 환율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신문 보면 원달러 환율 이렇게 표시하죠. 원달러 환율. 그래서 이거는 자국통화 표시를 항상 분자에다가 만약에 동경의 외환시장 가면 환율을 어떻게 표시할까요? N이 분자에 그리고 분모에는 달러 이런 게 있어. 그래서 N 달러 환율, N 유로화 환율 뭐 이렇게 부른다. 이걸 자국통화 표시 환율이라고 그래요. 미국 가면 어떻게 표시할까요? 미국도 자국통화로 하면 달러를 분자에다가. 그런데 미국의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자국통화 표시하고 외화 표시를 동시에 같이 이제 발표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환율을 자국통화로 표시해야지 환율 이론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환율 이론들을 할 텐데 요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달러 한 단위당 줘야 하는 교환되는 원이 더 많아지는 걸 의미합니다. 달러 1달러당 예전에는 1000원을 줬었다면 환율이 상승한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1달러당 1100원을 줘야 하는 뭐 이런 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자국통화는 예전에 1달러를 내가 받으려면 1000원만 줬으면 됐는데 이제 1100원을 줘야 되니까 내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지, 자국통화 가치가. 그래서 환율 상승을 자국통화 가치 하락 이렇게 자국통화 가치의 하락이다. 그리고 보통은 이거를
평가절하라고 부릅니다. 평가절하가 뭐라고? 자국통화 가치의 하락, 평가절하. 또 환율 상승이죠. 환율 상승, 평가절하는 같은 말이고요. 환율이 떨어진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환율 하락, 평가 절상 이래요. 평가 절상, 환율 하락. 이거는 환율 상승이 자국통화 가치의 하락이니까요. 자국통화가 떨어진 거니까. 이 평가 절상은 자국통화 가치의 상승이겠습니다. 일단 환율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고, 환율 개념. 두 번째는 이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좀 보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격 결정 원리하고 환율 결정 원리가 똑같아. 환율 결정 이론이 개방경제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로 많은 환율 결정 이론이 있어.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초보적인 환율 결정 이론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어떤 평면에? EQ 평면에. EQ 평면. 이거 환율이고요. 환율. 항상 뭘 써야 된다고? 화폐, 두 나라 화폐를 써야 돼. 그래서 자국통화를 분자에다가 원이라고 써요. 원 달러. 이렇게 원 달러 환율이다. 자, 이걸 간단하게 뭐라고도 하냐면 이 환율을 외국 돈의 가치입니다. 외국 돈의 가치야. 그래서 우리가 외화를 보통 이제 달러라고 표시하게 되면 달러의 돈값이 환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환율이 뭐냐 그러면 달러의 돈값이다. 환율이 올라가면 달러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다. 환율이 떨어지면 달러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PQ 가격 수량 평면의 수요곡선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공곡선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수요 공급이 맞아 떨어지면 시장은 균형이고요. 균형. 그때 균형 가격을 균형 환율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거래량 Q0. 균형 거래량. 요 이퀄리브리엄. 균형 상태에서. 그래서 환율이란 건 어떻게 결정된다고? 외환에 공급하고요. 외환에 대한 수요가 환율을, 균형 환율을 결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서울에 이제 외환시장이 있는데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공급을 늘리는 것은 언제 예를 들 수 있을까요? 물건을 많이 수출하게 되면 달러를 많이 벌어들일 거고 그 달러가 외환시장의 공급의 증가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외환의 공급은 물건을, 상품을 수출할 때 수출 대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외환의 공급이 변하게 되고요. 상품을 수입하게 되면 우리나라 뭘 가지고 원화를 가지고는 물건을 사올 수가 없어. 이거 뭘로 바꿔야 돼요? 달러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지. 상품을 수입하려면 여러분 해외 여러분 직구 해봤나? 직구? 해도 달러를 보내야 되죠? 달러를? 그러니까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돼. 그래서 상품에 대한 수요가 외환의 수요 결정 요인이고 상품의 수출, 외환의 공급 결정 요인이다. 그래서 뭐 이걸 안다면 수출이 늘었다. 수출이 늘었어? 그러면 외환의 공급 곡선이 어떻게 되고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고 외환의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가게 되면 S0에서 S1으로 이렇게 공급이 늘게 되면 균형 환율은 어떻게 돼? 이렇게 떨어지지. E1으로 이렇게. 이런 점 F점으로 가면서 E점에서 F점으로 이렇게 가면서 환율이 균형 환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외환의 공급이 는다는 것은 시장에 자국 통화가 많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외환이 많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외환이 많이 돌아다니는 거죠. 공급이 느니까. 외환이 많이 돌아다녀. 그래서 달러의 돈값이 환율이니까 외환이 많이 돌아다니면 외환의 돈값, 외환의 가치가 어떻게 돼? 떨어지지. 항상 뭐든지 많이 돌아다니고 흔하면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달러 값이니까 이게 환율이 달러 값이니까 달러가 늘면 시장에 달러가 많이 돌아다니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지 뭐 당연한 거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출이 늘면 외환의 공급곡선이 우측가게 되고 그 결과 균형 환율은 떨어진다. 또 반대로 수입이 늘었다. 임포트 Q로 되어 있는 이 수입이 늘었다. 그러면 외환의 수요가 늘면서요. 외환에 대한 수요 곡선이 어떻게 돼? 우측가죠. 외환에 대한 수요 곡선이 어떻게 해? 우측가. 디맨드가 디맨드 프라임으로 우측가. 이렇게. 그래서 수요 곡선이 우측가면 환율 부분은 뭐 당연히 상승하게 되겠네. 이렇게 환율은 외환 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자유롭게 변하는 것을 환율 제도를 변동 환율 제도라고 그러고, 요 수요 공급이 변하면 환율이 지 맘대로 변하잖아 지금.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걸 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변동 환율 제도를 가정했을 때 이렇게 수요 공급의 변화에 따라서 외환의 수요 공급의 변화에 따라서 환율이 변한다. 이렇게 변동 환율 제도 하에서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움직인다 이것입니다. 환율이란 것이. 고정 환율 제도는 또 달라지는데 일단은 거기 환율 부분에 257페이지 첫 시간은 뭐 아주 쉽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 환율에다 밑줄 그으세요. 두 나라 화폐의 교환 비율 첫 번째 줄에 여기서 결정되는 두 나라 화폐의 교환 비율 자국 화폐 단위로 표시한 밑줄. 자국 통화 표시다 이 말이에요. 항상 뭘 자국 통화를 분자해 표시해야 된다. 외화 표시는 뭘 외국 통화를 분자해 표시합니다. 우리나라 책에는 한글로 된 책에는 전부 다 자국 통화 표시 환율로 표시하고 있는데 맨큐를 본 사람? 맨큐책은 외화 표시로 표시가 되어 있어. 맨큐책은 우리나라 책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글로 된 서적은 전부 다 환율을 자국 통화 표시로 하고 있고 이걸 뒤집어 놔버리면 나중에 이제 환율이 상승하면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수출이 늘고 경상수지는 개선된단 말이에요. 조금 더 할 거예요. 그런데 맨큐는 환율이 상승하면 경상수지가 악화됩니다. 왜? 외화 표시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환율이 이제 그렇게 외화 표시로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 문제는 없지만 우리나라 이 서적들은 전부 다 자국 통화 표시를 하고 있으니까 굳이 뒤집어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자국 화폐 단위로 표시했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자국 화폐 단위로 표시한 외국 화폐 단위의 한 가격을 환율이라고 부른다. 자, 그 다음에 그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1000이라는 것은 1000원과 1달러를 맞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뭐 당연한 것이고 1000에서 1100원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거기 보세요.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상승하게 되면 자국화폐 1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환율이 하락하면 밑줄 자국화폐 가치의 상승이다. 다 말씀드렸어요. 그 밑에 변동환율 제도란 밑줄 중앙은행이 개입이 없이 왜 중앙은행이 개입 없다고 말할까요?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반드시 중앙은행이 시장에 개입합니다. 그런데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중앙은행의 개입에 따라서 환율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시장의 수요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환율이 자유롭게 결정되는 제도다. 거기 73년 브레튼 우드 체제라고 있는데 브레튼 우드 시스템 뒤에서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뭐 오늘 얼마밖에 없으니까 해야 되겠네요. 브레튼 우드 시스템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 통화 질서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1944년에 이제 브레튼 우드라는 데서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 통화 질서, 무역 질서, 금융 질서를 만들었는데 그걸 브레튼 우드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브레튼 시스템은 세 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3주 체제다. 세 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둥이 하나는 국제 통화 부문을 IMF가 맡고 국제 무역 부문은 IB, RD가 맡고 이거 세계은행이라고 이렇게 보통 부르고요. 그 다음에 국제 무역 부문은 게트가 맡았고 이게 1995년도에 WTO라는 것으로 이행을 합니다. 이렇게 국제 통화, 금융, 무역 부문을 각각 이렇게 맡고 있는데 이 3주 체제의 가장 중요한 국제 통화 부문을 맡고 있는 이 IMF는 뭘 관장을 하냐면 통화 질서를 관장하단 말이죠. 통화 질서를 관장을 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때 환율 제도가 고정환율 제도를 환율을 고정시켜주는 고정환율 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1달러를 1온스당 35달러 이렇게 해가지고 금으로 달러를 고정시켜 놓고 각국 통화를 달러와 완전히 고정시켜 놨어. 그래서 고정환율 제도, 이 고정환율 제도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달러를 기축통화는 국제거래에서 통용되는 통화를 기축통화라 이렇게 부르는데 키커런시, 달러를 기축통화로. 그리고 언제든지 달러를 가지면 금으로 바꿔준다. 금 태환을 보장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고정환율 제도인데 국제수지에 근본적인 불균형이 있지 않으면 환율을 고정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국제수지 근본적인 불균형이 있으면 조정 가능해. 그 이외에는 조정 불가능해. 그래서 이거를 조정 가능한 고정환율 제도를 채택했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거 하나만 알아두고 일단 사실은 이 통화질서 부분들을 제도론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 안 나와 있으니까 그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그 258페이지 가보면 균형환율 결정 과정에 있죠. 균형환율 결정 과정. 그 환율 부분에다가 원달러 환율 써놓고 항상 자국통화 표시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구매력 평가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259페이지. 구매력 평가설, 이자율 평가설 이런 게 있는데 구매력 평가설 땡땡하고 구매력 평가설 땡땡. 국가 간의 상품 교역 과정에서 환율이 결정된다는 이론입니다. 국가 간의 상품 교역 과정에서 환율이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그 뒤에 넘어가 보면 이자율 평가설 261페이지 이자율 평가설 국가 간의 자본 거래 과정에서 환율이 결정된다는 이론이에요. 국가 간의 자본 거래 과정에서 환율이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그거 두 개를 먼저 하고 실제 시험은 뭐가 나오냐면 그 264페이지 오버슈팅 이게 나옵니다. 오버슈팅 264페이지 넘겨보세요. 거기 박스에 들어있는 이자율 평가설과 그 오버슈팅 이론 있죠? 그 오버슈팅이 나옵니다. 실제 시험은. 그런데 오버슈팅 안에 뭐가 들어있어? 이자율 평가나 구매력 평가 다 들어있어. 그래서 앞부분을 좀 보시면 다시 넘겨보면 구매력 평가란 밑줄 그으세요. 환율이 각국 화폐의 구매력, 물가 수준의 비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이 구매력 평가는 그렇게 써놓으세요. 그 옆에다가 환율의 개념 이런 거 했고 5번 구매력 평가는 PPP 이론이라고 그러는데요. PPP 이론. 이 PPP는 뭐냐면 Purchasing Power예요. 구매력이에요. PP가 뭐라고? 구매력. Parity는 평가예요. 이 Purchasing Power, 구매력, 이 평가는 일치한다는 말입니다. Parity는 여러분 Evaluate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일치한다는 말이에요. 구매력이 일치한다는 것인데 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환율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구매력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뭐가 정해진다? 환율이 정해진다. 그래서
환율이 어떻게 생겼냐면 환율이 양국 통화의 비율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여기에 물가 P고 P인데요. 여기가 PF야. F는 뭘까? Foreign country야. 그래서 외국 물가고요. P는 자국 물가야. 그래서 외국 물가와 자국 물가의 비율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해서 보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P equal EPF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P는 뭐고? 국산품이에요. 이 P는 국산품 가격을 의미합니다. 요 PF는요, 외국 상품 가격이야. 그래서 구매력 평가라는 것은 패러티는 일치한다는 것이죠. 일치한다는 것인데 요 국산품 가격과 외국 상품 가격이 환율만 감안하면 항상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국산품 가격과 외국 상품 가격이 환율만 감안하면 같아진다. 우리나라에서 소나타 한 대가 2,500만 원 한다고 하자. 환율이 1대 1000이라고 한다면 1대 1000이라고 한다면 이게 미국에서는 몇 달러에 팔려야 돼요? 우리나라 2,500만 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서는 몇 달러에 팔려야 돼? 1대 1000이면 환율이. 자료 해석 안 해? 자료 해석? 동그라미 3개만 떼버리면 되는데 왜 그걸 생각하고 있어? 2,500만 원이니까 25,000불이죠. 자, 환율이 외국에 25,000불 여기다가 1대 1000이니까 1000을 곱하는 게 2,5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국가 간의 상품 교역이 어떻다면 자유롭다면 항상 국산품 가격과 환율을 감안한 외국 상품 가격이 같아진다는 게 구매력 평가야. 이자율 평가는 뭘까요? 자, IRP라고 부릅니다. 이자율 평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IR은 뭐예요? 인터레스트 레이트예요. 이자율입니다. 인터레스트 레이트, 이자율. 패러티는 뭐예요? 일치한단 말이에요. 평가, 일치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자율이 일치한단 말이에요. 이자율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환율이 결정된다는 이론입니다. 이것도 환율 결정 이론인데 이자율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환율이 결정된다. 얘는 구매력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환율이 결정된다는 것이고 이 구매력은 사실은 물가의 역수인데 구매력이 물가의 역수인데 일단 요 물가의 비율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된다는 이론이고 요 이자율은 국내 이자는 보통 이 R이라고 쓰고요. 해외 이자는 R스타라고 쓰고 R스타, RF 이렇게 쓰겠습니다. RF, Foreign Country 이렇게 해서 통일을 할게요. 국제경제학 책에는 보통 이제 외국을 스타 표시로 많이 표시하는데 통일하겠습니다. RF. 외국의 이자율 수준.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써봐. 이렇게. 요 E는 환율이고요. E expectation. 이건 예상 환율이에요. 예상 환율. 그래서 사실은 이자율이 같아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자율은 투자 수익률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어서 투자 수익률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환율이 결정된다는 이론입니다. 써나요? 뭐라고? 국내 투자 수익과 해외 투자 수익. 투자 수익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환율이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이자율 평가는. 근데 이 구매력 평가와 이자율 평가는 완벽하게 대칭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가정이 완벽하게 대칭적이야. 자, 이자율 평가의 가장 중요한 가정은 뭐냐면 이게 언제 같아지냐면 자국과 외국의 자본의 이동성이 완전히 자유로울 때만 성립합니다. 국내 이자와 해외 이자 요 예상환율 변동률이 요거는 뭐라고 써놓냐면 국내 투자 수익입니다. 국내 채권 사게 되면 이자율만큼 받을 수 있어요. 국내 투자 수익. 요거는 뭐예요? 해외 투자 수익입니다. 해외.
요 국내 투자 수익과 해외 투자 수익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환율이 결정된다는 것인데요. 그럼 왜 이자율 평가라 그랬냐? 요 이자율이 가장 대표적인 투자 수익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자본이 완전히 자유롭게 이동할 때만 그래. 자본 이동성이 완전할 때만. 여기는요. 국가 간의 상품의 거래, 상품의 교역이 완전할 때만 구매력 평가가 성립합니다. 두 나라 간에 이제 상품 거래를 하게 되면 상품 거래 과정에서, 여기 아까 썼죠? 상품 거래 과정에서 환율이 결정된다는 이론이라고. 여기는 자본 거래 과정에서 환율이 결정된 이론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만약에 국산품 가격이 비싸. 뭐보다? 환율을 감안한 외국 상품 가격보다. 그럼 여기서 어디서 사서 여러분 어디다 팔래요? 항상 값싼 데서 사서 비싼 데 갖다 팔겠죠. 그러면 시장에 많이 돌아다니면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떨어질 것이고, 가격이 낮으니까 또 살려는 사람들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결국은 같아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가 간의 상품 교역 과정에서 요게 항상 같아진다는 이론이 지금 뭐라면, 구매력 평가라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디서 사서 어디서 갖다 판다고? 채권을 항상 낮은 데서 사서 높은 데 갖다 판다고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주식은 낮은 데 사서 높은 데 갖다 팔지. 그래야 남으니까. 이걸 차익거래라 그랬어. 지난번에 재정거래 한번 얘기했는데, 재정거래. 주식도 재정거래가 있고, 환도 재정거래가 있고, 상품도 재정거래가 있고, 항상 낮은 데서 사서 높은 데 갖다 팔아. 이게 원칙이야. 만고불변이에요. 항상 낮은 데서 갖다 사서 높은 데 갖다 팔아야지 남아. 그걸 다 재정거래라 그러고, 영어로는 arbitrage transaction 이렇게 불러요. 재정거래. 그래서 이 재정거래가 국가 간의 상품 교역이면 구매력 평가고요. 재정거래가 국가 간의, 이거는 이제 채권 거래인데요. 보통 이제 금융거래, 금융거래. 금융거래. 이거는 이자율 평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 좀 쉬고, 잠깐 쉬고 계속하겠습니다.